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진료대란 이런 현실 속에서 폐소 의료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해법이 의대 정원 확대인가에 대한 논쟁이 여전한데요. 오늘은 예고대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 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의 논리와 비교하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까지 이제 2경기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밤 조별리그에서 2대2로 비겼던 요르단과 다시 한번 대결하는데요. 스포츠 김동민 기자와는 4강전 전망합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4고 속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는데 경찰은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다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인천 현대제철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병원에 이송된 노동자 한 분이 끝내 숨졌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사고가 난 공장 정문입니다. 안으로는 출입이 통제돼 사고 현장 가까이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곳으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차량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노동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3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외주업체 직원들로 사고 당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 수조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밖으로 대피했는데요. 다만 숨진 30대 남성은 수조 내부에서 그대로 쓰러져 동료들이 바깥으로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조 내부에 있던 가스에 노동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대형 수조에는 질산화 황산 혼합물이 있어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주의 표시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 노동자가 2달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청소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현대제철 사고 현장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년째 3,000명 정도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이 5,000명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0년 후 의사가 최대 10,000명이 확충됩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1,000명대 중반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첫 해에 2,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의대에서 수용 가능한 정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기준점을 의사가 15,000명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오는 2035년으로 잡았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서 오는 2031년부터 추가로 의사가 배출되면 2035년까지 10,000명을 더 확충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입시 입학 정원은 오늘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어느 대학에 얼마나 정원을 늘려줄 것인지는 교육부에서 대학별 증원 조사 등을 거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의과대학과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정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비수도권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지역 출신을 현재 40%에서 60% 이상 선발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와 2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협상도 했지만 무산됐고 의사단체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움직임까지 전해주시죠. 네, 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00명대를 넘어서 2,000명까지 증원 규모가 늘어난 만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협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 82%는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답했는데 실제 파업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지 여부인데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88%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연휴를 기점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즉각 중앙수습본부 회의를 열어서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 좀 더 길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원고 5명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2명을 뺀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에서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 PHMG와 PGH를 심사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불충분하게 심사하고도 마치 관련 물질이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안정성을 보장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해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피해자 측은 정부가 피해 배상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된 거라며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상 책임의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오늘의 판결에 기초해서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임 배상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번 소송이 처음 시작된 건 10년 전인 지난 2014년입니다.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참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업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자 세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이 항소했습니다. 7년 넘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세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GH와 PHMG 성분 등 고분자 화합물을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정부는 고분자 화합물이 비교적 안전한 데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성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CMIT 등 저분자 화합물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했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저분자 화합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번 특사에는 모두 45만여 명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댓글 공작 사건,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옛날 사건들이 새삼 주목받는 하루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특별 사면이죠?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인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언론인 출신은 24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배경에 대한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은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직후 직접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기한 안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살아야 했던 만큼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에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법무부 반박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경제인,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도 사면하고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 감면도 진행이 됐죠? 네, 우선 경제인을 보면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이 됐는데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또 45만 5,398명에 대해 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 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이력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선거 연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위성정당 추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거제 등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제 유지 입장에 대한 결정 배경 등을 의원총회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소수당 배려와 지역주의 타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준위성정당은 사실상 정당방위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될 것이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주권 의사, 즉 표심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통합형 비례정당, 준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4시부터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 참여할 소수 정당에 대해서 누구를 배제하는 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당의 형태를 띤 세력과 우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고 끝에 둔 악수라며 결국 운동권 정당들과 손을 잡고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을 통해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지혁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를 일삼던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건 약자 코스프레라며 거듭 병립형 회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출범 시기는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위성정당의 앞번호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들이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천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자 등이 나온 뒤 이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첫 경선 대상자가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 정리가 마무리된 36개 지역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1차 경선 지역은 23곳, 단수 공천 지역으로 13곳을 결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나 친명대 비명 구도가 형성된 곳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논란이 적은 곳부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명예혁명 공천이 될 거라며 이를 위해 선배 정치인은 길을 터주고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컷오프 수준의 페널티가 적용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은 설 연휴 이후부터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오후 2시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 이후 진행될 면접 일정을 확정합니다. 또 공천 신청자의 범죄 기록 등을 바탕으로 부적격 여부 심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도덕성을 제1의 공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부도덕한 후보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거점 지역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각각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공개했습니다. 당을 위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사수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당내 후보 교통 정리로도 해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더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또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의 양지 출마 논란에 대해선 후보 신청은 자유라면서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3지대 새로운 미래에서 이탈한 이원욱 또 조홍천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 창당을 거부한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 세력에게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통합 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40대 이하 국민 패널과 당원 투표로 컷오프와 순번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평등과 포용 등 5개의 핵심 가치를 제안하고 공통된 최소 강령을 만들자며 당장 내일부터 대화에 나서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통합공관위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추가 내부 논의를 마친 뒤 입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제3지대에다 위성정당까지 이제 추가되는 건데 사실 위성정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과거 선거 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4년 전 당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서울 중구에서 선거운동하던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원전 대표가 입은 점퍼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에선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입은 옷과 색깔은 분명히 같은데 아무 글자가 없고 지퍼를 채운 모습도 어딘가 좀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점퍼를 거꾸로 뒤집어 입은 겁니다. 당시에 별도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았던 미래한국당 선거 사무원 등록인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전 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는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때는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 적힌 의상을 착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안과 겉을 뒤집어 입는 촌극이 벌어진 거죠. 같은 날 유세현장이 아닌 당 행사에서만 이렇게 미래한국당이 선명하게 적힌 옷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꼭 닮은 쌍둥이 버스를 제작해 동반 유세에 나섰는데요. 버스 측면에 쓰여있는 슬로건을 보면 21대 총선 일자인 4월 15일 중에 15일을 나타내는 1과 5 사이에 국민을 지킵니다 라는 문구가 끼어 있죠.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숫자 1은 당시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을, 5는 더불어시민당 투표 기호인 5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선거법에선 업무용 차량에 당 이름은 넣을 수 있어도 기호 표시는 적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을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선관위가 지적을 한 겁니다. 지난 총선에선 투표용지 길이에서도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여야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모두 35개 비례정당이 등록이 돼 역대 가장 긴 무려 48cm짜리 투표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기존 양당 구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3지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선거제 여파까지 겹치면서 더 많은 정당이 난립할 경우 투표용지가 50cm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꼼수 선거운동으로 불필요한 정쟁이 양상되는 건 물론이고 역대급 투표용지로 유권자 불편도 예상되면서 다시 점퍼 뒤집기 혹은 쌍둥이 버스가 등장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정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설 연휴에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2,852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귀성 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가장 몰리고 귀경길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 55%가 민족 대이동에 나섭니다. 귀경 귀성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에 이르며 설 당일에는 663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으로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설 당일 605만 대가 이동합니다. 연휴 전날인 8일 594만 명, 연휴 첫날인 9일 570만 명, 설 당일 663만 명, 설 다음 날 564만 명, 연휴 마지막 날 461만 명이 민족 대이동에 동참합니다. 설 연휴에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19.6%로 이 가운데 91.6%가 국내, 8.4%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수는 19만 5천여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연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귀성 출발 일자는 설 전날인 9일 오전이었고 이어 설 당일 오전과 오후,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순이었습니다. 귀경 출발 일자는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12일 오후, 10일 오후, 11일 오전 순으로 북적일 전망입니다. 설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는 무료 통과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800억 원 정도 덜고 차량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체 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기차 긴급 충전을 위한 이동형 충전기는 남이 오창과 춘천 치악, 서울 고창 고인돌, 서울 입장 거봉포도, 하남 음성 등 전국 휴게소 11곳에서 무상으로 운영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설 연휴 기간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주차장 1,400여 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과 관내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에는 약 2,500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공사 등 사정이 있는 곳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부터 2달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달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지난달보다 전국 평균 16.3포인트 오른 86.2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또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 전월 대비 8.4포인트 오른 이후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 1년 사이 6천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73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0만 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가 1년 사이 6,463만 원 뛴 겁니다. 특히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재작년 12월 2,978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3,495만 원으로 상승해 그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 오픈런 이런 말이 이제 새롭지 않은 만큼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앞서 들으신 대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당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대 정원 확대만이 답이다. 늘려도 소용없다. 이 논쟁은 계속 저희가 보도를 했고 교수님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아무튼 정부가 여러 번의 협상 끝에 협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협의가 있었고 결과가 2,000명까지 늘리겠다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제 생각보다는 좀 많은 증원이죠. 네. 2,000명이니까 예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0년대 초에 대폭 줄인 뒤로 여러 번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2012년경에 논의가 되다가 말았고 다시 또 지난 2년, 3년 전에 2020년 벌써 4년이 돼가는군요. 네. 아무튼 그때도 논의가 됐다가 정부가 물러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증원 규모가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파격적이다. 그럼 지금의 의사협회 반발을 감안했을 때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계라는 게 우선 2,000명의 의미는 인구 1,000명당 한 0.4명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67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빼면 2.12명, 한의사 포함해서 한 2.6명 되니까 이것이 거의 2.78명 그 후반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2,000명 증원된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일정 숫자 배출되고 쭉 반복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OECD 평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국민들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고 오전에도 정부 의협이 마주 앉았지만 4분여 만에 퇴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대화 기구가 의료현안 협의체인데 양측이 이렇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 사실 최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을 때 이 협상에서 의사협회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걸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 확대 자체가 반대인 건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뾰족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의대 정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회원들인 기존의 의사들과 의대생들 전체적으로 의대 증원이 본인들의 수입의 그 파이 분배해 나가는 사람의 증원을 통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의 반대를 감안했을 때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협회 간부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협상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준 모양새를 갖추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입장이 뭔지가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지만 근저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그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의대 정원 반대하는 입장의 두 가지 근거로 이제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건보 재정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자,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필수 회장 목소리 잠깐 듣고 또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구사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깜깜이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네. 그 의사협회의 간부들이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국민들이나 상대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오는 그 협상을 벌이는 것도 있지만 네. 자기들의 회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이게 그 직선제이기 때문에 또 피선의 문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입장도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지난 2020년 이후 벌써 3년 넘게 이렇게 협상장을 계속 마련을 하고 해왔죠. 수십 네. 차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협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회 입장에 간부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네. 뭐 설득력을 갖기는 좀 쉽지 않을. 자, 이러면서 민사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의사 모임이 보사연을 상대로, 그러니까 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그 숫자죠. 2035년에 27,000여 명이 부족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더라고요. 법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연구 그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원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소송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회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혹시 뭐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네. 혹시 이렇게 이쪽 학자시기 때문에 네. 의사협회를 걷어내면 혹시 의료 현장에서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도 좀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아, 그렇죠. 일단 이제 대개 의사들도 자기의 처한 이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의사협회는 대체로 개원이라 그래서 의원급들 있죠. 작은. 그쪽이 주로 그 회원들이에요. 그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가 수가 협상할 때도 그쪽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따로 병원협회라고 따로 있고 병원협회 입장은 사실은 의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죠. 비용도 올려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병원협회에서는 의사 증원을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있어요. 그러나 같은 또 의사들의 모임이고 전체 의사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병원협회에서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찬성했다가 또 때로는 회수하고 뭐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결과도 좀 이견이 있는데 의사들 입장 같은 경우, 의사 단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정부는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몰리는 데만 몰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늘리는 게 필요한데 늘리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 단체는? 네. 이제 그 논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피부 성형 미용 쪽에 많이 쏠리다 보니 필수 의료에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상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대 정원 전체 총원을 늘리자고 하면 보통 총원을 늘린다고 해결 안 된다. 이것은 지역 간의 배분, 전문 분야 간의 배분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체 총 인원수를 늘리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내세웠는데도 다시 일부만 몰릴 거다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아 들어가질 않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인책, 그러니까 의사단체는 유인책이 없으면 필수 의료 안 갈 거라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실효성 있는 좀 유인책이 관건인 건데 말씀하신 그 유인책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정리한 게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가장 많이 반대하는 대목이 어딜까요? 의사들은 일단 저 전체 중에서 나머지 첫째 의료인력 확충이 정부 판단이죠. 의료인력 확충이 전체 필수 의료 패키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가 제공되려면 전체 일단 의사 인력이 공급이 돼야 필수 의료
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깔고 다만 의사들의 주장들처럼 그 필수 의료 쪽에 인력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그쪽에 보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마냥 그 필수 의료 쪽에 보상을 올려주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의사들이 느끼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고 전문 감옥 간의 문제가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에 대한 보상이 누가 낫다고 하겠습니까? 소득도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주기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올리는 거를 자제하고 하는 패키지를 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의사들보다는 의료 정책을 한다든지 지불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패키지가 좀 불만이죠. 상대적으로 그 필수 의료라고 하면서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자, 그러면 의사협회 목소리 다시 한번 이 대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 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끝에 말하고 있는 건 개원이 면허 관련한 대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유인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인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내세우겠다고 패키지를 내세운 것이 뭐 그중에 상당히 지금 그 의사협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는 그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것들은 다 빼고 지금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도 보상만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의사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발표를 같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개원 면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 자격증만 받았다고 해서 그 명칭 독점은 부여하지만 그 업무 독점이라는 것도 또 부여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의사들이 면허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일정한 그 실습 이런 여러 여건들을 확보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오랫동안 의협을 안 하다가 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태는 사실은 의료를 담보해야 되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질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서구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당수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의사협회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총량을 늘려서 우리들 지금 불만인데 더군다나 패키지를 내놨다고 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내놓냐 뭐 아마 그런 불만은 충분히 그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의료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관점을 돌려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또 지방의료 붕괴 이런 의료 현실 속에서 정부가 빼든 어떤 카드에 대한 평가인데 자 정부는 10년 뒤에 의사 1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늘리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늘려도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의 배출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 좀 효과를 낼 정책도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전체 의사 인력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 사실은 그것이 근저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양산하고 해왔죠. 근데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출하는데 6년 내지 10년이 걸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책 당국이 그동안에 정책을 잘못한 거 국민들이 그것을 크게는 받아들인 어떤 그 일종의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내를 해야 되고 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그것을 계속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현 정부가 그래도 정책을 잘 펴서 그렇게 의대 증원을 결정을 해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과도기전 과정에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좀은 있죠. 마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 의료를 갖추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그쪽에 보상을 좀 더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같이 내겠다 하고 한 것이
최근에 발표된 필수 의료 패키지입니다. 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설명은 못 드려도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정한 보상을 도입하겠다. 필수 의료진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재원이 공격적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또 지금 건보 재정도 부족한데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남거든요.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겠다 하면은 지불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건보 재정이나 우리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걸 늘리지 않으면은 또 받아가는 의사들이 찬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히 이제 의대 증원이라는 걸 놓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정책인데 우리 전체 건강보험이 1년에 뭐 100조 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 뭐 10조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그 흐름으로 볼 때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에 따른 증가에 반드시 보충돼야 될 것이 우리 수가 체계로 매년 환산지수 계약이라 그래서 수가를 올려주는 계약이 있거든요. 이 방식도 건드려야 됩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또 올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필수 분야는 올려주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년 올려주는 방식을 폐기하는 그런 패키지가 앞으로 보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무튼 의사들은 단체 행동에 시동을 걸고 있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설 연휴 이후 좀 진료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어떻게 좀 이후 상황을 예상하십니까? 예, 뭐 진료 대란이 일반적인 진료 대란을 넘어서서 의사들이 최근에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생기는 그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원들 앞에 놓고 하지만 국민들 85%가 이미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고 또 정부도 확고하게 이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되돌이킬 수 없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그 반대를 하고 명분도 없는 반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의사들이나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간에 끝나겠죠. 정부는 강경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강경책을 없이도 충분히 아마 극복될 수 있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조선대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 4.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60억 원.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2억 원을 포기해도 매년 38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는 늘어난 재원 전부 교실 기자재와 설비 등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3.5%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액 그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또 수십 년 동안 그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 못했던 부분을 35% 정도는 교육 환경 질이 올라가야 학생들이 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줘야 학생들이 오는 거니까. 사정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해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이란 답도 40%가 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75%가 인상을 고려해 비수도권 60%보다 많았습니다. 2028 대입기 평가 관련해서는 정시에 내신 요소 반영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거란 대학이 54%에 육박해 28학년도엔 4년제 10곳 중 8곳은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곳 중 1곳은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심화 수학과 관련해서는 입학 전형을 유지하되 입학 후 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학이 36%로 가장 많았고 내신에서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답은 12%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전공 선발 추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이 60%에 육박했고 46%는 확대 계획도 있었지만 다수는 정부가 선발 비율을 지시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10년 안에 많은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대학 간 통합을 고민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교육계획에 대해선 3분의 1이 비학점을 줘서 고등교육개혁에선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던 강원관광대학교가 이달 말 개교 30년 만에 자진 폐교합니다. 교육부는 강원관광대 학교법인인 분진학원의 폐교 신청을 인가해 오는 29일 학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관광대는 재정 여건 악화와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으로 지난달 12일 자진 폐교를 허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관광대는 2000년대 이후 줄곧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는 간호학과만을 남기고 모든 신입생 모집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학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6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연세대 재학생들이 김현옥 전 민주노총 연세대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6월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은 캠퍼스 안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638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깔리는 살얼음, 블랙 아이스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요. 얼마나 위험하고 또 대처법은 무엇인지 윤성훈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다리 위, 산산조각이 난 자동차들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끼는 살얼음, 블랙 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랙 아이스를 지나는 건 물을 뿌린 대리석을 지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미끄러운 건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블랙 아이스 환경과 유사한 젖은 대리석길과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해봤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에서의 제동 거리는 16.7m, 아스팔트 도로에선 7.3m로 측정됐습니다. 같은 속력이라도 제동 거리가 2배 넘게 차이납니다. 블랙 아이스 환경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제동 거리는 37.3m, 실험 환경인 대리석길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와, 거의 끝까지 오네요. 앞차와의 간격이 30m 이내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향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를 지날 때와 달리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릴 뿐 아니라 차가 아예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습기만 있어도 영하권 날씨에선 블랙 아이스가 생성된다며 저속 운행을 당부합니다. 영상에서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오는 조건이면 무조건 어느 곳에나 블랙 아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조심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졌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 핸들을 급격히 꺾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4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눈길 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어제와 오늘 강릉과 평창 등에서 교통사고 9건과 낙상사고 2건이 발생해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내린 눈의 양은 인제 조침령 37.3cm, 강릉 성산 33cm, 태백 26.4cm 등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물레동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엔진룸을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는데 운전자는 급히 대피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종이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9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은 제사류 위험물 12,000리터와 가스류 5,000kg을 취급하는 시설로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주호민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주호민 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의 변호사님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입니다.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라고 발언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별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살 것처럼 속여 손에 낀 채 그대로 도주한 남성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대전 용전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200여만 원어치 5돈짜리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기차역과 터미널로 출동해 수색을 시작했고 고속버스에 이미 탑승해 있던 A씨를 발견해 범행 40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관산동 시내버스에서 운전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계속 내리려 해서 하차벨을 누르라고 말하자 폭행을 했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낳으면 1억 원, 부영그룹의 저출생 대책이 화제입니다. 자, 이러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내 여러 기업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는요, 지난해 개원한 이 직장 어린이집을 최장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었죠. 야근 장려하는 거냐, 또 아이가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여러 말이 나왔었는데 회사는 유연 근무제 등 직원들의 상황에 맞춰서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임 관련 지원도 다양합니다. 현대자동차와 LG이노텍, SK하이닉스, 또 매일유업 등은 난임 시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급 1일, 무급 2일로 정해져 있는 난임 휴가를 이렇게 확대한 회사도 여럿 생겼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롯데, KB 등은 육아휴직을 법정 기간인 1년을 넘어서 이처럼 2년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롯데그룹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육아휴직 자동 전환제 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전일 또 반일 재택근무를 선택하도록 이처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미글로벌,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한 직급을 승진시켜주는 출산 장려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좋은 제도들 모든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필요한 사람이 모두 사용하다라는 답변 전체 절반에 불과했고요. 또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20%나 됐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체는 대부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5명에서 9명 사이 영세 사업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자 권도영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씨가 외국에서 체포된 지 11개월 만에 송환됐습니다. 권도영 씨도 조만간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자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씨입니다. 한 씨는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 투자자를 속였는지 또 권도영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들 속인 거 인정하시나요? 권도영 신현성 씨랑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구제 방안 생각한 거 있으세요? 한창준 씨가 국내 송환된 건 지난해 3월 권도영 씨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한 씨는 테라 폼랩스에서 최고 재무관리자로 일했고 테라 폼랩스의 한국 영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지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는 외국으로 도피했는데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로 가려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았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상화폐를 계속 발행해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옮겨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도 오는 15일쯤 결정됩니다. 현재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상황인 가운데 현지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의무 휴업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이마트 노동자 1,100여 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낸 휴일 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이 아니고 휴일 대체 합의를 한 근로자 대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커피를 부르던 양탕국처럼 과거 상품의 명칭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 기준으로 양탕국이란 명칭이 일반 소비자에게 커피의 옛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만들어 7억 원 넘게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검찰로 넘기고 불법 약물을 산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 안에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상자 안에 봉투를 뒤집어 보니 불법으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 알약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상자에서는 빈 약병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30대 송모 씨가 가정집을 빌려서 차린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제조 시설입니다. 송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약물을 만들고 포장하는 기계까지 들여놨습니다. 안전처 이거 왜 그냥 판매하세요? 부작용이 그렇게 있는 거 알면서.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심한지 몰랐고. 송 씨는 3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만든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 등을 팔아 7억 원 넘게 수익을 거뒀습니다. 불법 약물을 산 사람들은 2,000명이 넘는데 절반 이상이 보디빌딩 등 운동선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 빌라로 정하고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우편물에 보내는 사람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른 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하다가 약품 중 일부가 송 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송 씨를 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넉 달 동안 추적이 이어졌고 결국 송 씨와 배달채 고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가 7억 원 상당의 원료 의약품과 현금 다발을 추가로 발견했고 송 씨 등을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 약물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 약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져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제주에서 빈대가 처음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숙소에서 투숙객이 빈대에게 물렸다며 보건소로 신고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숙소에서 빈대 7마리를 발견하고 긴급 방역한 뒤 내일까지 임시 폐수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군납 식품제조업체 외국산 고기를 국산이라고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군 부대로 납품되게 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년 넘게 군납 식품제조업체 2곳에 외국산 고기 280여 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3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값싼 국내산 고기를 사면서 확보한 도축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를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제조회사가 만든 가짜 국내산 양념돼지갈비 등은 전국 군부대에 납품됐습니다. 지난해 불닭 양념과 고추장 등 우리나라 소스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양념 소스와 전통 장류 등 수출액은 3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0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6.2%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네, 건조한 겨울철 습도 조절과 감기 예방을 위해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가 늘면서 화상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철 습도 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는 데다 따뜻한 온도가 가능해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습기 작동 중에 아이가 밀거나 잡아당겨 화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밥솥형과 덮개형 두 종류인데 특히 밥솥형 가습기가 문제입니다.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도에서 100도씨로 매우 높아 영유아의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엎어졌을 때 모두 물이 쏟아져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이 100도씨 가까이 펄펄 끓는 수준인데 주의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사고는 모두 164건. 지난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화상 사고가 9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피해자는 영유아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유아들이 밀거나 가습기를 당겨서 엎어져서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분출구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서 손을 가져다 대면서 손가락 부분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비자원은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콘센트 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나체 사진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대부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들은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몇 달째 월급이 밀리자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가족과 직장 지인, 친구 연락처는 물론 자필 차용증에 인증 사진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족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담보로 필요한 거라고. 이후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던 A씨의 나체 사진까지 찾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구라 안 친나? 네가 시간 지킨나? 얘하고 잠수 안 타냐고 자녀들 찾아가서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밖에를 못 다녔어요. 사람 많은데 또 못 다니게 되고 점점 숨어들게 되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이렇게 대부업체들의 악랄한 불법 추심을 당한 A씨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 무효 소송에 나섭니다. 이런 불법 대부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과 같이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의 반환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간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사례를 더 발굴해 소송을 지원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출 상담은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대 연이율이 27,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일삼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거의 600명에 이르고 대부 금액 규모는 315억 원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꼼꼼히 살펴보며 증거를 모읍니다. 장부나 메모지도 다 압수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에 붙잡힌 일당 30명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동안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20%,
하지만 일당의 이자율은 평균 7,000%. 심지어 최대 27,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대부업 규모는 무려 315억 원. 피해자는 598명이나 됩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만 수십억 원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원금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냥 삶이 스틱해진 것 같아요. 불법 대부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팀장이 상환 능력이 우수한 채무자를 물색하면 팀원은 접근해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 신고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각각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이제 돌려막기를 사실상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모두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북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설문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이 93.1%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기를 먹고 살게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이 끝나선 안 된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자신이 소속된 리쿠드당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마스를 상대로 한 완전한 승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없앨 것이며 따라서 가자지구 모든 곳에서 작전을 이어가야 한다며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중동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5번째 중동 방문길에서 사우디 실권자이자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필요를 해결하고 분쟁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예멘 반군 후티의 상선 공격 등 항행 질서 교란 행위를 중단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슬림 국가의 고위 인사들에게 이스라엘과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5일 무슬림 국가의 정치인, 과학자, 언론인들이 이스라엘에 강력한 타격을 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의 산불 사망자가 1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고온과 강풍 탓에 피해가 막심한데 실종자들도 수백 명에 달해 역대 최악의 재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가로 번진 화마에 온 마을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헬리콥터도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은 대피에 정신이 없습니다. Fue una cosa como que pasaban por casa tirando benzina y quemaban así. Yo no puedo entender qué pasó. 칠레 중부 발파라소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미 사흘째.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실종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화재가 고온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삽시간의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남반구 더위에 엘니뇨 현상, 최고 시속 60km에 달했던 거센 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Aquí se quemó la casa de mis papás, se quemaron la casa de mis hermanas y murieron mis vecinos, la gente esa que me conoció de chiquitito. 산비탈 란 개발로 진입이 특히 어려운 비냐델 마을, 그리고 칼푸의 등지에서 여전히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 이들 지역에는 현지 시간 4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렸고 칠레 전역에는 국가에도 기간까지 선포됐습니다. Quiero comunicarles que he decretado duelo nacional por 2 días a contar de mañana lunes 5 de febrero. Porque es Chile entero el que sufre y llora a nuestros muertos.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던 2010년 대지진 이후 칠레 역사상 최악의 재난. 당국은 이번 산불이 실화 또는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 이상을 조사 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칠레는 산불이 사흘째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택가 도로는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카약을 타고 이동하는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차고 침수된 도로 곳곳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폭우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면서 그래미 시상식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got stuck in the rain and traffic and thought I was going to miss this moment. And I could have missed the award, that's fine, but not Mariah Carey.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50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기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This is not California. We have climate change. It doesn't get the politics in here.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2살 남성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곳곳에서 나왔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에서부터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겨울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 내 대선 경선 토론에 불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토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즉각 토론을 요청하고 싶고 미국을 위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수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토론 10번은 어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딴 위협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건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 멈추지 않을 거라며 비밀 경호국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최근 유세 현장에선 여성이 연단으로 뛰쳐나오거나 헤일리 전 대사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지한 데 반발해 시위대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서거 이후 1년 반 만에 영국 왕실은 뒤숭숭합니다. 국왕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은 건데요. 영국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We've received breaking news from Buckingham Palace, which has announced that the King has been diagnosed with cancer. 올해 75살인 찰스 3세는 지난달 29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때 별도의 우려 사항이 제기됐고 이후 진단에서 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종류나 현재 어떤 단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왕실은 설명했습니다. BBC는 국왕이 샌드링엄 영지에서 런던으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 회의 등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을 계속한다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암 관련 긴급 뉴스를 주목하며 국왕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sad. I think it's that, it's coming a year after the coronation. And so I think my thoughts are with him, with the family. 더불어 호주 등 영국 연방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격려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와 차남 해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미국에 사는 해리 왕자는 곧 아버지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공개 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64년간 왕세자를 지낸 찰스 3세는 지난 2022년 9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으로 왕위를 승계했고 지난해 5월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스님의 사리가 돌아옵니다. 문화재청은 현지 시각으로 5일 대한불교 조계종, 미국 보스턴 미술관 관계자 등과 협상한 끝에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은제 도금 라마타평 사리구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기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구의 대여 기간과 방법은 미술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이 되고 사리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전 조계종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은제 도금 라마타평 사리구는 14세기 고려 불교 문화 정수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시대 사리가 국내로 들어오면 일본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계종 측은 사리가 단순 관람의 대상은 아니며 시기나 방법, 장소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인들도 볼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 대여가 합의된 사리구도 아직 대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문화재청, 미술관 측과 계속 협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의 알 에글라 훈련장에서 26명 선수 전원이 나와 막바지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은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요르단은 공격과 수비 주전 2명이 전력에서 제외된 가운데 앞선 경기에서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스 알타마리의 출전 여부가 관심입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은 오늘 자정에 펼쳐집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4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대체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겠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서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